향수 들어가겠습니다. 향수. 정지용의 향수고요. 향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천재박이고. 그러면 이 향수라는 것 자체 이미 이 제목 안에 벌써 뭐가 있을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는 이 향수라는 이름 자체에 벌써 그리움이라는 정서, 그리움 항상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황, 정서, 태도지. 그때 상황, 정서, 태도 중에서 그 정서 혹은 화자의 심리인데 우리가 정서라고 하잖니? 이 정서 용어, 놀람, 기쁨, 희노애락 이런 정서가 되게 중요한 문학의 이해의 포커싱입니다. 이게 문학을 잘한다는 건 인문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정서, 심리를 이해하는 걸 문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나 소설을 읽을 때 등장 인물이나 시적 화자, 청자의 심리, 정서에 항상 궁금해하는 게 문학을 이해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 정서는 문학 이해와 문학 이해의 정수입니다. 정수. 핵심. 그러니까 문학 이해가 뭐 이미지도 이해하고 표현법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1등이 뭐냐 그러면 정서입니다. 다시 문학 이해 요소들은 몇백 가지가 될 수 있잖니.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뽑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나만 뽑아보세요. 그러면 정서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에는 민감해야 되는 게 원래 문학 이해의 핵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명사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다 정서다라는 거. 됐지? 자,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그 가난하지만 나오죠. 가난합니다, 얘네들. 그런데 가끔 너희를 내신 선택지에 풍요로운이라는 게 나와. 참 좋은 말이잖아. X치입니다. 이 집안 풍요롭지 않아요. 근데 가끔 풍요로운도 멋있잖아. 왜? 이 집안이 도란도란 또 정겹고 하니까 풍요로운 집안인 줄 아는데 풍요로운 X. 일단은 가난해요. 그걸 궁핍하지만 평화로운 거지 풍요로운 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고 고향의 모습을 회상한다. 이 회상은 항상 뭐야? 과거 회상이다라는 거. 과거 회상한다라는 거. 간절한 그리움 정서 용어.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이니까 우리 감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문학 이론을 가르치진 않아요. 원래는 재수생들 강의할 때는 문학 이론, 막 운율, 이미지, 표현법, 시상전개, 수사법, 어조, 상황, 정서, 태도, 막 이런 시어의 의미, 속성. 그러니까 문학 이론 개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학 용어 같은 것들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감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나? 감각과 관련된 개념을 지금 짧고 굵게 여기다 정리할게요. 감각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거를 심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 마음의 상. 이게 감각과 유사한 단어란다. 그리고 또 하나 심상, 감각과 같은 단어가 이미지라는 겁니다. 즉 시각, 감각이고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 심상, 이미지는 다 같은 걸 의미한다. 그럼 뭘 의미할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청, 후촉미. 니네 이거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시각, 청각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그샘플 예시를 들어볼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란 풍선 하면 감각이 뭐야? 당연히 시각이지요. 왜? 노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나가볼까? 봐라. 모과 향이 우리 아버지 차에는 모과가 있다. 모과 무슨 감각일까? 얘도 시각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색을 줬죠. 색채어를 줬죠. 색채어. 이런 걸 색채어라고 하지. 색채어를 줬을 때 시각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은 몰라요. 3학년부터 알아요. 근데 모과라는 단어를 딱 주면 이때부터 노란 모과라고 안 써줬으니까 이땐 감각이 뭐지 이러는데 모과에 관련된 게 과일이지 않니? 과일.
그러면 뭐가 관련된 마음의 상과 이미지를 떠올려서 감각을 유추하셔야 돼요. 그 모과는 과일이고 그 과일이 노란 과일이니까 모과라고 하면 시각이 들어간 거고 모과 향이 아빠가 차에도 왜 뒀을까? 모과 향이 차 안에 방향제거든. 옛날 아저씨들 어른들 방향제는 모과예요. 그지? 그럼 모과도 후각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감각 시각 청각 저 너무 쉬운데 왜 얘기하시지? 실제로는 노란 감각 푸른 바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바다 한번 감각 뭘까? 일단은 시각 그리고 바다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마음의 심상에 이미지가. 그럼 시각과 청각. 기차는 뭘까? 기차는 검은 기차 시각 뿡뿡 소리 들려야 됩니다. 청각. 이렇게 하는 게 감각이지 그 안에 색깔이라든지 칙칙폭폭 이런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던지면 너는 그거와 연상되는 심상과 이미지를 떠올려서 드러나는 감각을 떠올리는 게 감각 문제지 거기에 그냥 소리를 준다거나 뭐 달콤한 향이 드러나 이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각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는 거.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촉각이죠. 촉각. 촉각은 뭐와 관련된 거야? 피부와 관련된 거라는 거. 그래서 빗물이 차갑다. 혹은 뭐 촉각, 피부 이런 것들 닿는 것들,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뭐지? 소리도 안 나는데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바람은 피부로 느끼잖아. 그래서 바람은 촉각적 이미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짧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각은 당연히 씹는 거고요. 후각은 향기고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무슨 감각 있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감각적 이미지. 이게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감각에 들어가는 거야. 같은 말 뭐야? 감각의 전이, 시각의 청각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복합감각 있죠. 복합감각은 서로 따로따로 별개의 감각이 두 개가 합친 거. 이 감각의 전이는 감각이 이동한 거. 자, 여기까지가 감각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지 있죠? 그 다음 나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구체적 이미지, 추상적 이미지, 관념적 이미지, 또 하나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그리고 냉온 이미지, 차갑고 뜨거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이라는 개념어에서 나오는 문학 개념어를 선생님이 지금 짧고 굵게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 문학 개념어를 강의할 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다고 생각하고 짧게 얘기하는 거야. 정적은 뭐야? 움직이지 않는 거. 동적은 움직이는 거. 역동적은 빠르고 세고 크게 움직이는 건 역동적. 그래서 동적과 역동적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개인별로 차가 있거든요. 이건 넌 동적이야 역동적이야. 선생님이 지금 한 거. 그게 애매하거든요. 누구는 이게 역동적이고 누구는 이건 동적이죠. 근데 이건 정적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동적, 역동적은 구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정적과 동적, 정적과 역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시험의 개념어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만큼 설명한 거야. 자, 여기서 그 관념과 추상 요거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관념과 추상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추상과 관념은 감각이란 용어와 반대말이에요. 감각은 구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구체적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고 얘는 반대야, 반대. 추상과 관념은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맛도 안 나는 그런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안 되는 걸 관념적 혹은 추상적.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고뇌,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시간, 그죠? 괴로움. 이런 것들은 추상적 이미지 혹은 관념적 이미지라고 해요. 이해됐죠? 바위, 산. 이거는 구체적 이미지. 근데 마음은 관념적 이미지. 알겠습니까? 그런 용어가 추상관념은 같은 말. 추상관념은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 갈게요.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후렴구에는 자 특이하게 후렴구가 있다라는 거. 후렴구라는 것은 여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거 노래 향수 노래 들어봤니? 이따 한번 들어볼까요?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잠깐만. 자 지금 향수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자, 여기서 1년만 듣겠습니다. 들었죠? 이렇게 노래가 있다라는 거. 이 화면 판서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녹화가 노래까지 녹화가 된다라는 게. 알겠지? 그 후렴구에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이 집약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라는 건 모였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쓰면 뭐 집약적이라고 하지 않니? 운율 형성, 화자의 그림의 정서환기 집약적이다인데 이 집약적을 다른 말로 초점화, 초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선생님이 용어를 다른 말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개괄인 것이고요. 자 갑니다. 자유시, 서정시 됐지요? 이 자유시라는 건 어쨌든 운율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운율이 정형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자유시 반대말은 정형시지요. 운율이 정형적이라는 것은 3음보, 4음보 이렇게 음보율이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7호조 이렇게 음수율처럼 운율이 정형화됐다라는 걸 정형시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주로 뭐가 정형시일까요? 시조나 가사 작품이 고전에서 그건 정형시고 그거와 다르게 이게 뭔가 음보율이나 운율로 되지 않은 이렇게 자유롭게 운율을 형성하는 것들을 자유시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자유시, 이거 자유시냐 아니냐는 나오지 않지만 자유시와 정형시의 문학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운율에서 정형적 율격 같은 음보율, 음수율이 있는 건 정형시, 자유시는 그런 음보율로, 음수율로 운율이 형성되지 않은 것들은 자유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서정시고 그때 내가 얘기했지 서정시의 또 다른 말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서사시라고 했지. 서사시가 뭐죠? 스토리가 있는데 이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스토리가 좀 있나? 자기 생각인 거지. 그죠? 인물, 사건, 배경이 막 충돌하고 이런 건 아닌 거니까 서정시다라는 거, 정이 있다라는 거고 향토적이 뭡니까? 시골스럽다라는 거고 묘사가 뭐죠? 묘사는 자세히 설명하는 걸 묘사라고 한다라는 거. 고향의 모습을 조금 실감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묘사적이다. 묘사가 있다. 배경묘사, 심리묘사, 외양묘사. 됐지? 이 묘사는 단순한 설명이라는 단어랑 좀 달라요. 이청원 선생님이 옷을 입었다. 이건 설명이고 이청원 선생님이 터틀넥에다가 파란색 옷에 줄무늬가 있는 옷을 빼어 입었다. 이건 묘사고 설명과 묘사의 차이점. 됐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예술적일까? 설명이 더 예술적일까? 묘사가 더 예술적일까? 묘사가 더 예술적인 거지. 됐죠? 감각적이라는 건 시각청각, 후각, 공감각을 많이 썼다 라는 뜻인 거고 고향의 추억,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다라는 거. 자, 감각적 심상이 되게 두드러진 작품으로 정지용의 향수가 드러나지요. 특히 무슨 감각? 공감각적 이미지 문제는 무조건 나오지. 이 중에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토속적인 소재라는 건 향토적인 똑같은 거죠. 시골에만 있는 것들, 시골스러운 것. 그럼 반대말 뭐겠습니까? 반대말은 도시적이란 용어랑 반대말인 거지. 도시적 용어 뭐 있어요?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 이런 건 도시적 용어입니다. 됐지?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것들 토속적인 거, 네 집에 가가지고 네 방에 있는 걸 잘 보면 돼. 상상해봐. 다 토속적이지? 시골 아이들. 농담입니다. 알겠지? 그건 토속적인 거야. 다 도시적이지 뭐.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주로 뭐가 있을까요? 얼룩배기, 황소. 황소 도시에 없잖아. 실개천 도시에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 질화로 이런 거 아직도 아파트에 자기 안방에
아버지가 지랄로 날로 하는 사람 있니? 없잖아. 집베개, 아버지 베개 집베개니? 아니잖아. 그런데 요거 가끔 요거 나와. 꿈 있지, 꿈. 꿈은 향토적 시어는 아닌 거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꼭 시골에만 있는 시어와 아닌 것들을 좀 구별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시어를 많이 사용하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적 구조 박스 치시고요. 중요한 거죠. 병렬의 의미가 뭡니까? 병렬은 뭐죠? 서로 독립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독립되는 거. 그 독립적으로 연이 구성되는 걸 병렬적 구성이라고 한다는 거. 독립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니? 하나의 연을 삭제를 해도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가지 병렬적인 이야기 중에 한 연을 빼더라도 내용은 전달되는 건 병렬적 구성의 특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병렬적이라는 것은 다 첫 번째로 독립적이다라는 거.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연이 사라지더라도 내용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나머지 것들이 다 병렬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병렬적 구조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인과적 구성은 병렬의 반대말이에요. 인과가 뭐예요? 원인과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얘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기적이라고도 해요. 유기적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니까 인과적 구성은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이야기가 끊기는 거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구성은 병렬적 구성과는 반대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근데 이 작품은 뭐다? 병렬식 구조로 되어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근데 그것도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로 오히려 연의 구분을 또 후렴구의 기능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병렬적 구조는 독립적인 것이며 하나가 빠져도 존재할 내용이 전달된다. 병렬적 구조의 반대말은 인과적이다. 원인 결과는 유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드러나지면 이야기가 끊겨버립니다. 원인 결과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게 두 가지 특성인데 다른 작품이나 거는 인과적 구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병렬적이다 라는 특징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가보자.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X다 X. X가 아니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면 지라로의 제가시 있다. 야, 필기. 자, 국내 최고의 필기입니다. 그렇지? 국내 최고의 필기입니다. 왜 이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냐면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은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야 겨울이야. 난로는 겨울에 하거든요. 겨울 다음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나가다가 풀섭 이슬 아침 전설 서리 까마귀 얘는 가을이에요. 이따 계절 얘기하겠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간 게 아니고 겨울 가을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그럼 대조적인 장면 제시하지 않다. X는 다 아닌 거야. 역설적 표현 같은 거 여기 없습니다. 역설 없습니다. 수미상관 자꾸 나오거든 얘들아. 이거 수미상관이 뭐죠? 머리수 꼬리미. 머리 여기가 머리라고 하고 맨 마지막이 꼬리인데 머리와 꼬리가 같아요? 유사해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름으로 머리와 꼬리가 완전 다름으로 수미상관 구조도 아니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 다 뭐겠습니까? 모든 대신 족보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함정으로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예 미리 써놓은 겁니다. 시간의 흐름 아닌 거야. 대조적인 장면 제시 없어. 역설적 표현 없어. 수미상관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시작.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아까 노래 들었죠? 머리 아니고 옛이야기 자꾸 노래가 나와. 옛이야기 지줄대는 자 지줄대는 옛이야기 지줄 청각적 이미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지줄대는 소리가 들립니까? 실개천 졸졸졸졸 지르는 소리 들려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청각적 이미지 어떻게 나올 거야? 빨리 들린다 그래. 들리긴 뭐가 들려?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마음으로 들리죠.
그래야 됩니다 이거. 자, 지울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했을 때, 자, 의인법 갑니다. 일단은 실개천이 지줄되니까 사람처럼 되니까 의인법. 근데 의인법은 가끔 화류법하고 헷갈린다. 의인법이 커요, 화류법이 커요? 화류법이 더 큰 거예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화류법. 그 생물 안에 무생물을 인격화하는 인간처럼은 의인법. 그래서 원래는 의인법 안에 화류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의인법, 화류법.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내기 힘들어요. 사람도 생물이니까. 그죠? 이거 의인법이게 화류법이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오답십이 걸립니다 이게. 하지만 조금 더, 그러면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의인법이고 모든 생물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화류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펜이 달린다. 이건 의인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류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화류법인 거예요. 왜? 호랑이, 돼지도 달리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윙크한다. 윙크. 선생님 저희 집 강아지도 윙크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저 호랑이가 윙크하는 거 봤어요. 동물한테 코끼리가 저보고 윙크하더라고. 안 돼, 안 돼.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의인법.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그래도 정 구분하려면 화류법은 다른 동물도 같이 할 수 있는 건 화류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의인법. 됐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학 개념어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도 작품 설명하면서. 어쨌든 의인법. 왜 의인법일까? 선생님, 저희 집 강아지, 고양이 맨날 지줄대 엉엉엉엉 지줄대는데 안 돼. 사람이 덜덜덜 지줄대 조잘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사람만이. 그래서 화류법이 아니라 의인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희 집 고양이도 지줄대고 다 지줄대요. 그럼 이제 화류법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람만이 조절되지 않겠니? 그러니 의인법이라고 요구한 겁니다. 됐죠? 때는 평화로운 풍경. 평화로운 풍경인데 아까 얘기했죠? 풍요 X. 풍요 아니야. 풍요 아니야.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평화로운 풍경 제시한 겁니다. 중요한 거. 얼룩뱅이 황소가 해설피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지. 실개천이지. 동쪽 끝이지. 자, 요거는 화자의 눈앞에서 근경, 즉 가까운 경치겠어요? 원경, 멀 원자, 원경이겠어요? 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원경인 거예요. 알겠니? 다시 원경. 원경이라는 건 동쪽 끝 혹은 실개천. 실개천이 내 앞에 이렇게 휘돌아가겠니? 저기서 이만큼 휘돌아 나가겠지. 그래서 이건 원경의 풍경이지 근경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왜 원경인지 알아야 돼?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해가 질 무렵 혹은 소리가 낮고 느리게 뭐 두 가지 중의적인 게 있다라는 거. 중의적이라는 거. 중의적이 뭡니까? 뜻이 두 가지. 해가 질 무렵이라는 해석과 소리가 낮고 길게 느리게 이런 중의적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해가 질 무렵인 것이고 아니면 뭐 낮고 느리게 금빛 게으른 황소의 울음소리를 금빛 게으른 울음 나왔죠? 자, 첫 번째 공간각적 표현이다라는 거. 청각의 시각화. 왜? 뭐가 먼저 존재하니까? 울음이 먼저 존재하니까. 울음이 존재하는 거고 그 울음을 뭐라고 했어? 금빛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간각적 표현, 감각의 전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지? 1, 2, 3, 4, 5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주고 하나만 공간각 주면 공간각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1, 2, 3, 4, 5번 선택지가 모두 공간각이면 청각의 시각화를 찾으라는 거고 촉각의 시각화 찾지 말고 다시 감각 문제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공간각 나오면 공간각을 찾으라는 거고 조금 더 어렵게 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싹 다 공간각이면 정확히 청각의 시각화를 찾으라는 뜻인 거고 알겠죠? 그럴 때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고 청각의 시각화는 원래 울음이 자, 좀 더 어렵게 해볼까? 울음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이게 원관념이죠. 소가 우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금빛은 보조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으로 전이되는 것이지 보조관념에서 원관념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다. 이게 공간각적 이미지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공간각적 이미지는 보조관념에서 원관념으로 전이되는 것이 있다. 이게 뭔 도구소리야 개소리야. 이게 바로
금빛 울음하면 울음이 원관념, 그거를 보조관념이 금빛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으로 울음에다가 금빛을 입혔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으로 전이 되고 있다. 이거 아주 만약에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시면 너희는 봐봐. 항상 내가 겸손하라고 했어. 금빛 계열을 오르면 저 공간각적 이미지 알거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신 선생님보다 너희를 어떻게 하면 틀리게끔 이상한 용어, 낯선 용어로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용어, 낯선 용어를 다 써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인지 보조관념에서 원관념을 전이되는 게 공간각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관념이 뭐야? 그 청각의 보조관념 시각화. 그래서 먼저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원관념의 보조관념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울음을 우는 곳. 자, 항상 CF 참고 복합감각과 항상 주의하라라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복합감각 무섭다라는 거. 쨍하고 했들 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지? 청각과 시각이 독립적 존재하는 것을 감각의 전이로 오해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예시 들어왔습니다. 파란 바람, 촉각의 시각화. 됐습니까? 촉각의 시각화. 됐고,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이것도 뭘까? 소리를 발길로 차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겠죠. 그치? 소리를 차는 것처럼 보이니까. 됐니? 혹은 소리가 자욱화돼요.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좀 어렵지? 얘들아, 소리가 자욱한 게 보이니? 안개가 자욱한 거잖니? 근데 소리가 자욱화돼요. 그러니까 청각의 자욱한 시각화. 이런 예시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 학교 선생님이 또 공간각적 이미지 예시를 쉬운 걸 줄 수도 있고, 혹은 딱 봐도 딱 안 나오는 걸 줄 수 있죠. 그건 이제 다양한 문제 풀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금빛 게으름, 울음은 크고 우렁차게 우는 소리다. 게으른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게으른이 오히려 게으른 것 같지만 게으른 크고 우렁차게라는 뜻인 거야. 해설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고 크게 나가는 거지. 이게 아닌 거야. 이거 게으르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른이 낮고 길게 하니까 하고 저 동쪽 끝까지 울리는 그런 소리 생각해야지. 게으르다고 소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거 게으름도 착각합니다. 이 용어. 해설피가 또 중요하잖아. 낮고 느리게 길게 하는 거야. 됐죠? 자, 또 갑니다. 별표 빨간색. 향수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곳이 차마 꾸며들 이칠리야. 당연히 이게 뭐라고 했죠? 여기가 후렴구라고 하지요. 자, 첫 번째, 이칠리 있겠는가? 이칠리 없다니까 설의법, 설의법이 있다라는 거. 이칠리야 있겠는가? 의문형 어미. 그래서 이칠리 없다. 이게 설의법 되는 거야. 이칠리야는 있겠는가? 있지 않는다. 설의법. 자, 조금 더 어렵게 나갈게. 이 설의법을 다른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문학 용어로? 이거 들어봤을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들어봤나요? 설명 의문문. 우리 친구들 또 고1이라서 또 판정 의문문. 의문문 중에 수사 의문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수사법으로 쓰는 의문문. 이칠리야 하고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 이게 의문문의 증거거든. 이게 의문문의 증거인데 이 의문문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라 알면서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의문문을 표현법 용어로는 설의법, 의문문 용어로는 수사 의문문. 이걸 내가 왜 얘기할까? 이칠리아가 설의법인지는 다 알아요.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설의법이라고 주면 착한 선생님. 거기다가 이 작품은 수사 의문을 쓰였다. 얘는 또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은 니네가 아는 용어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문학 용어의 유의어를 같이 외운다가 문학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점점 어려운 학교일수록 쉬운 익숙한 용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 혹시 설의법이 쓰였다면 맞는 거고, 근데 수사 의문문이다. 그럼 수사적으로 말을 이쁘게 하는 의문문, 그게 설의법인 겁니다. 왜였습니까? 설의법은 곧 다른 말로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설의법. 됐어.
자, 그 다음 후렴구의 효가가 중요하죠. 이건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후렴구의 효가 세 가지 적으시오라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연을 구분하고 통일성을 부여한다. 연 구분, 1연, 2연 구분하는 역할, 그리고 통일성, 왜 통일성? 다 똑같으니까 통일성. 그리고 맨날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 리듬감 형성. 그리고 마지막에 정서로는 꾸맨들 잊힐 리가 없으니까 그리움의 정서, 환기. 그럼 총 4가지 적을 수 있겠죠. 연구분, 통일성 부여, 운율 형성, 그리움의 정서가 떠올라간다. 4개 정도를 이 후렴구의 효과라고 적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문제 풀 수 있겠지. 외울 수 있겠니? 이랬지. 연구분, 통일성, 운율 형성, 그리움의 정서 떠올린다. 그림의 정서를 집약적 제시하고 있다. 집약적. 왜 집약이지? 그럼 집약이 무슨 말이야? 봐봐. 집약이 뭔지 아니? 여기도 다 그리운데 여기 와서 그림이 집약됐다는 거야. 그림의 정서가 폭발했다는 뜻인 거야. 여기도 다 그리운데 집약은 여기에 모였다는 뜻인 거야.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운데 여기가 이 후렴구에서 그리움이 폭발, 텐션이 빵 터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화 집약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렴구가 가장 그립다라는 정서가 빵 터진다. 왜? 여기서 집약됐으니까. 그러니까 딴 데 다 그립거든. 그런데 여기가 가장 그립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용어가 쓰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곳이 차마 꾸며든 리칠리아, 그곳이 차마 꾸며든 리칠리아? 자, 여기 또 동일한 시행의 반복. 맞아, 틀려? 그것도 맞는 거죠. 행이 반복됐으니까. 동일한 시행의 반복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 이런 뜻인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2형 갑니다. 2형 가볼게. 지라로에 제가 쉬고지면 변 이런 거 가끔 나온다. 이거 가정이다. 가정. 뭐뭐 한다 하면 if. 자, 지라로 나왔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는 거 중요하다. 이거 가끔 나온다. 지라로의 자, 이어는 계절적 배경은 가을로서 이렇게 나와요. 겨울인지 가을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어디야? 겨울. 됐지? 자, 시간 흐름 펼치자. 시간의 흐름 왜? 제가 지라로에 제가 불거 있다가 열심히 탔다가 식어지면 그 순간 시간을 경과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경과된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요 식구 안에 벌써 시간의 흐름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이미 지라로는 뜨겁다가 차가워졌을 테니까. 이해됐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시행, 요 한 줄에 벌써 시간의 흐름이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빈 밭이죠. 비었다는 건데 시적 호용. 그러니까 빈을 빈으로 파란을 파란으로. 이거 시적 호용이라는 거 알고 있니? 시적 호용. 쉽죠 이거는?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도 이것도 공강적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거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강각적 표현 2개를 찾아서 적으시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에서 뭘로 전이됐는지 적으시오라는 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여기 금빛 게으른 울음 그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청각의 시각화겠지요. 이 2가지를 적을 줄 알아야 된다. 됐니? 넘어갈게요.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고이시는 곳. 자, 집베개 토속적 시어 맞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연민. 근데 이쪽 중요한 거 빨간색 갑니다. 여기 박스 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의 고단함. 요거 쳐야 됩니다. 요거 현실의 고단함. 지금 상황은 현실이 고단하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 됐지? 자, 또한 여기 이해됐죠? 지랄을 제가 식어지면 시간의 흐름, 아버지 고단의 공간적 표현,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상하는 거죠. 회상인 거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화자는. 자, 그리고 이거 보자. 원경, 아까 원경이었지. 동쪽 끝이고 실개천 돌아가는 건 넓게 봐야 되는 거니까 원경에서 자 지라로까지 봤어. 그럼 지라로 어디 있어? 안방에 있지. 그리고 아버지 누워 있지. 그러면 아까 얘보다는 풍경이 가깝지. 그래서 얘는 근경.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시선의 이동 나오면 가끔 뭐가 나오냐면
공간의 이동,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냐? 그건 아니란 뜻인 겁니다. 화자가 공간을 이동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봐봐요. 난 화자에 서 있고 발 딱 붙여 있고 동쪽 끝 실개처럼 보다가 안방 지라로 집배기 비는 아버지 이렇게 시선이 이동한 거지 화자가 실개천에 있다가 안방까지 온 게 아니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선 이동인데 가끔 헷갈려 애들이. 왜? 선생님 화자 여기 실개천 있잖아요. 다 집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 좀 실개천에다 뿅 해가지고 집으로 왔잖아요. 이게 아닌 거야. 됐습니까? 그럼 원경에서 근경이면 카메라 기법으로는 줌 인이겠어, 줌 아웃이겠어? 줌 인이겠지요. 그 줌 인이라고 한 거야. 됐지? 그 다음 화자의 회상을 통해 대상의 회상하고 있는 거야. 대상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서리법 똑같고요. 동일한 시행의 방법 리듬과 운율이고요. 후렴구고요. 자, 3년 갑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이 본분이라는 거. 흙에서 자랐다는 건 흙이 나의 본분이라는 뜻인 거야. 자, 파란 시적 표현으로 유명하죠. 하늘빛.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파란 하늘빛은 꿈, 소망, 이상세계야. 미 그리워. 함부로 쏘나사 이거 별표 쳐야 됩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함부로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되게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중요한 포인트다. 출제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는 액면가로는 부정적인 단어잖아. 맞죠? 함부로, 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그런데 여기 함부로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이게 긍정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난 거야. 어렸을 때 꼬마 놈이 어른들 지나가면은 함부로 빵이야, 맞아라 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함부로 막 사가 아따가 이놈 자식 이게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이 함부로라는 의미는 쏜 화살은 어떤 의미죠? 화살은 하늘로 쏘는 거죠. 하늘로. 그건 꿈동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이 화살인 거야. 그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맞는 단어야.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거지. 한국 소리 하지 뭐냐면 난 어렸을 때 이거잖아. 난 대통령 될 거야. 난 외교관 될 거야. 이런 거. 함부로 쏘는 화살. 선생님 뭐였냐면 나는 월트 디즈니가 되고 싶었어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도 되고 싶었고 총리도 되고 싶었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었어요. 함부로 쏜 화살이죠. 네, 지금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죄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야? 빵이야! 빵이야! 이놈 자식! 이거 짱구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쏘는 화살이 액면가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엄청 긍정인 용어예요. 어린아이가 다양한 꿈을 열심히 꿨다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그거 못하거든. 마음 내키는 대로 못하거든 우리 어른들은.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꿈 많은 어린 시절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볼래?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철없던 화자의 어린 시절은 틀렸다는 거야. 철없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화자를 어린 화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철없던 어리숙했던 막 이런 거 말썽쟁이였던 화자 이거 아닌 거야. 이거 아닌 거야. 왜? 함부로 빵이야 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볼게요. 좀 화살 찾으려. 풀섭인데 풀섭 이슬 있지. 이슬은 시간적 배가 나와야 된다. 아침입니다. 이슬 아침이야. 함초롬에서 촉각적 이미지 나와 안 나와? 함초롬이 왜 촉각이지? 이슬이 닿으니까.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함초롬 여기 3년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그럼 시각은 알겠어. 근데 촉각은 어디서 찾아? 얘를 갖고 촉각이라는 애들이 없어요. 함초롬이 촉각인지를 아는 애들이 시각, 청각, 후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이 피부 촉각은 되게 어려워요. 이슬이 함초롬 이만큼 닿다라는 거죠. 함박 이걸 촉각으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에는 시각만 존재한다. 그럼 다 시각 같거든. 근데 아니야. 촉각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양한 감각. 촉각도 있다. 촉각도 있다. 촉각도 있다. 자, 휘적시 던 동그라미 친다. 던이 뭐야? 던. 과거형 어미지요. 그래서 던이 뭘 의미해? 회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던이. 던. 과거 어미. 완전 자세하지?
되니 고향의 정경나열. 정경이 뭐야? 경치나열. 그것이 차마꾸면들 이질리야. 동일한 어미 반복 리듬감. 넘어간다. 뭐뭐는 뭐뭐던 곳과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여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통사 구조, 유사한. 자, 유사한 통사가 뭔지 알죠? 이 통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통사가 문장이란 뜻인 거예요. 니네가 나중에 문법 배울 때 문장론, 통사론 이런 거 배우거든. 맞니? 그럴 때 그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같은 말이죠. 다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성분, 문장 구조의 반복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 선생님 수업하는 거 다 재수생들 수업하는 건데 다 가르치는 거야 이거 지금. 고3 때까지 가는 거야 이거. 외웠죠? 그래서 후렴구의 반복의 특징이고 감각적 신상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감각이 있고 토속적 소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실개점, 황소, 지라로 있는 거고 꿈은 아니라고 했고 꿈은 토속적인 게 아닌 거고 함축적 의미가 있고 의의법이 있고 서리법이 있고 직유법 은근히 직유 무시한다. 자, 직유가 한번 가보자. 여기 같은 그렇지? 자, 직유법 4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 직유법 관련 용어 4가지, 직유법의 근거 4가지 적으세요. 직유법을 가끔 2개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같은, 처럼, 모모인 듯, 모모인 양. 요 4가지죠, 4가지. 그러니까 모모 같은, 모모 같이, 모모처럼, 모모인 듯. 이철원 선생님은 귀여운 곰인 듯, 곰인 양 행동한다. 곰 같은 이청아서 국기호 선생님, 곰처럼 행동한다. 이거 다 직유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작. 처럼 같이 든 양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처럼 같이 든 양. 같이나 같은이나 똑같은 거죠. 이나 같은이나 똑같은 거죠. 처럼 같이 든 양. 이 4가지가 보이면 무슨 법? 직유법이다. 직유법이니까는 무슨 법이야? 그래서 비유법에도 맞는 거죠. 그러면 양은 비유법이야? 양 비유법이죠. 같은 비유법이죠. 처럼도 비유법이고 듯도 비유법인 겁니다. 그래서 직유법이니까. 됐습니까? 아주 쉬운 거죠. 이건 중등 개념어예요. 이건 직유법은 평이 있었다라는 거고 쭈쭈쭈쭈 가난하지만 고단한 삶이 고단하지만 평화롭고 정겨움. 가난하고 고단한데 평화롭고 정겨움. 이게 역설법이냐? 이게 되냐? 이게 가난하고 고난한데 평화롭고 즐거움 정겨울 수 있니? 정겨울 수 있어. 정겨울 수 있어. 알겠지? 풍경화 동그라미 칩니다. 풍경화. 약간 회화적이라는 거죠. 풍경화하면 우리가 다시 말로 회화적이다. 회화. 그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 이해됐죠? 그리고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감각적, 뭐 당연히 시각만 있는 건 아니지만 됐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사용합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여기도 문제 포인트가 어디냐면 반물결 같은인데 같은이잖아. 그럼 이 반물결은 춤추는 반물결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반물결 같은 얘는 보조관념인 거야 얘가. 이해되니? 그러면 원관념이 뭐야? 검은 귀민 머리. 귀민 머리가 어디냐면 여자들 왜 길 때 여기 귀, 여기 뒷머리도 아니고 귀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귀 밑에 난 긴 머리. 왜 여기 뒷머리가 아니고 여길까? 여기 머리야. 그래서 얘가 원관념이지. 원관념은 귀민 머리가 원관념이고 여기요.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가 이렇게 풍성해서 이게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왜 밤일까? 검은색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밤 물결 같이 웨이브가 이만하게 졌다는 뜻인 거지. 다시. 춤추는 밤 물결은?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춤추는 바다 있어 없어 여기? 바다 있다 없다? 바다 없는 거예요. 밤 물결 없는 거예요. 그 원관념을 자 봐봐. 밤바다 없어요. 없어? 알겠지? 고양이의 모습, 이거 고양이 모습 아니야? 누이의 머릿결 모습이야?
근데 이걸 반물결 같은 우리 바다는 어촌인가 봐. 바다가 있나 봐. 반물결 보이는 어촌이었나 봐. 이러면 안 돼. 고향 아니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알겠지? 또 얘가 원간염이야. 또 원간염, 보조간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원간염은 누이의 검은 귀미머리가 원간염이야. 그리고 역동적 이미지 아까 나왔죠? 동적, 정적, 역동적인데 얘는 왜 동적이 아니라 역동적이래?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크고 빠르고 춤은 그럼 동적은 뭐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가 동적. 춤은 역동적.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은 아니죠. 동적은 아니죠. 춤을 동적으로 추면 이거지. 이건 동적 춤이지. 여기 지금 역동적으로 춥다는 거죠. 역동적 이미지가 맞아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 이거. 어린 누이 1, 아내 2 연관시키는 접속조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소박 평범한 사철 밟아 쓴 건 궁핍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 왜 안 신어 이거? 알겠지? 궁핍한 거야. 아내가 따가운 햇살 촉각점이 또 나오죠. 따가운 촉각 또 나와요. 은근히 촉각 나옵니다. 따가운 피부니까 등에 지구니까 이것도 궁핍 고난입니다. 고난. 이삭 줍던 이삭은 향토적 이성 곧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따가운 햇살이니까 또 시간적 배경 드러납니다. 따가운 햇살은 시간적 배경 언제예요? 낮 12시. 시간 아침이 아닌 거야 지금. 됐니? 좀 어렵지? 됐지? 이래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습니다. 직유법 있고요. 이거 화류법 있다. 이 화류법. 역동적 이미지 화류법. 이게 표현법이 되게 많이 튀어나와 이 시가. 왜 화류법이지 이게? 바다가 춤추니까. 그럼 춤추는 건 인간만이 추는 건 아닌 무슨 동물 생물들이 다 하는 것 같은 건가? 그래서 화류법으로 간 거야 이거는. 춤추는 행동은 인간만이 좀 댄스가 아니라 그냥 다 흥겹게 움직이는 건 동물들도 생물들도 궁식 그러니까 화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류법하고 의의법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됐지? 화류법이라고 외우자. 그리고 직유법. 그리고 고난적인 게 있고 시간적 배경이 있다. 요거 어렵다 얘들아. 근경. 아까는 원경에서 근경이었죠. 지금은 이게 왜 근경이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아내가 가까운 경치. 그리고 봐라 여기 별 보지 별. 여기는 어디야? 원경.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위로 올라갈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1년과 2년과 내려올 때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내려오고 4연에서 5연 갈 때는 다시 근경에서 원경. 그러니까 원경, 근경, 원경으로 시선이 또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원경에서 근경으로만 시선이 변해 이동이 있다면 안 돼요. 원경에서 근경 왔다가 다시 그 근경이 별까지 가니까 다시 원경으로 갑니다. 이거 어려워. 이거 지적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줌 아웃도 될 수 있는 거죠. 원경은 줌 아웃이니까 무조건 근경 원경도 아니고 원경에서 근경에서 다시 원경으로 갔다. 됐습니까? 이거 시선 이동 알아야 돼요. 자, 또 가봅니다. 풍요로운 고향 아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은 되게 많지요. 여기 보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풍요로운 거 아니고 작품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에 존재하 뭐가 있어야 돼? 뭐 나는 어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년 갑니다. 하늘에는 성금별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늘에는 성금별인데 왜 이게 시간의 흐름일까? 그러니까 성금별이니까 저녁에서 밤 돼서 별로 가는 거야. 저녁과 별은 또 달라. 8시, 9시에 별 본다고 안 하거든? 별은 새벽 1시 정도. 그러니까 황혼, 노을하고 별은 또 달라. 그 안에서 저녁인데 우리가 보면 다 밤인데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됐죠? 또한 중요한 거 성금별. 왜냐면 니네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나중에 문제 풀자니 이걸 갖고 너희를 틀리게 하려고 별의별 치사한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향수가. 성금별은 어떤 별이지? 듬성듬성이 되게 중요해. 듬성듬성이 중요해. 그래서 각각 어떻게 나오냐면 별들이 빼곡하게 떠 있고 이렇게 나가면 맞아 틀려. 빼곡하게 틀려. 내가 저번에 자 우리 또 잔소리 한다.
내신은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수능은 깔끔하고 수능은 사고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사한 게 없어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교수님처럼 막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못 내잖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치사하게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뭐다? 선택지에서 어떻게 받나? 꼼꼼히 봐야 된다. 항상 얘기했어. 선택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이야. 이거 안 하면 죽 써가지고 노구주고 와. 이거 공부 다 하고 막 학원하고 다 외우고 다 틀려와. 꼼꼼하지 않으면. 알았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떤 학교에서는 별들이 빼곡하게 떠 있는 하늘에 이렇게 나가요. 이거 빼곡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애들은 이 빼곡을 선택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성근별이니까 듬성듬성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다. 성근 조심하시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모래성이니까는 동화적이고 신비롭죠. 왜? 성이, 모래는 성은 없어. 동화에서나 가능한 성이지. 실제 성은 뭐야? 콘크리트 벽돌성이지. 근데 모래로 성이 쌓이지 않아. 동화만, 애니메이션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동화적이다, 신비롭다는 게 모래성. 발을 옮기고. 뭐가? 이게 왜 의인법이니? 그래요. 어? 뭐가 발을 옮겼어? 그렇지. 사람이 발을 옮기고 하면 의인법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원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닌 별이 주체가 돼서 발을 옮겼으니까 의인법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기 발을 옮기 여기만 보면 이게 왜 의인법이지? 이렇게 봐. 여기 위에 봐야지. 별이 발을 옮겼으니까 의인법인 겁니다. 그렇지? 이것도 왜 화리법이라고 안 하지? 애매한 거야. 그렇지? 이것도 왜 의인법이야? 또 화리법이 아니고. 자, 서리까마귀 표현했습니다. 서리가 이게 가을입니다. 가을. 설이 내린다 하죠. 우리가 설이는 뜨겁다가 여름에서 뜨겁다가 겨울에 확 추워지는 온도차에 의해서 물결 H2가 응결되는 작용이 설이거든. 설이는 우리는 문학에서 뭐다? 가을. 시작. 설이 내린다. 계절별 조명이 뭐다? 가을. 가을. 설이 뭐다? 가을. 알겠어요? 됐지? 그래서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가을밤입니다. 아까 겨울 야, 서리까마귀 겨울 아니에요. 설이 겨울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설이 뭐다? 가을. 설이는 가을. 지나간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여기서 이제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이 나온다. 도란도란에서 뭐가 나온다? 청각적 신상이 나온다. 자, 조금 더 어려운 학교 이렇게 얘기한다. 의성의태어라고 한다. 의성의태어가 뭔지 아니? 의성어는 뭐야? 소리죠. 의태는 모양이지. 그럼 도란도란은 의성도 되고 의태도 됐다는 뜻인 거야. 무슨 얘기냐? 도란도란 소리가 들리면 의성. 물론 이거 뭐야 이거다. 음성상징어라는 개념 알아야 돼요. 음성상징어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다시 음성으로 상징. 이거는 소리를 흉내낸다는 뜻인 거야. 흉내. 그러니까 의성어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건 의태어. 그런데 이 도란도란을 의성의태어다. 이게 뭔 소리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리면 의성어의 음성 상징할 수 있는데 도란도란 모여있는 모습. 그러면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해서 의성의태어다 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소리가 들리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도란도란 거리는 것. 됐습니까?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꿈은 향토적 시어가 아닙니다. 됐지? 별들이 듬성듬성이 성근인 거지 성근이 빼곡한 게 아닌 거야. 어휘력도 중요한 거야. 성근은 빼곡한 게 아닌 거야. 듬성듬성 별들이 콩콩콩 해서 흩어져서 있다는 거야. 흩어져서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향수입니다. 오, 53분 걸렸어요. 아, 마지막 이거 보자. 각행의 수가 비슷하다. 맞아, 틀려. 각연의 행수가 비슷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그럼 세보자. 여기는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연만 육행인 겁니다. 민감하죠? 이런 것까지 쓸지 몰랐죠? 육행. 나머지는 다 오행. 어쨌든 행의 수가 비슷하다. 그럼 이거 될 수 있지 또. 모든 년의 행의 수가 똑같다. 하면 또 틀린 거야. 사연은 육행입니다. 혹은 비슷하다. 맞아. 근데 모든 년의 행의 수는 똑같다. 그럼 또 틀려.
세보셔야죠. 5행이 주로인데 6행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연에서 행을 점층적 구성하지 않습니다. 점층은 이제 모이는 걸 얘기하죠. 커지거나 점층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점층법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정주용의 향수란 시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시험 포인트는 없다. 이걸 꼭 들었다 끝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외워주시고 학교 나갈 때 뭐 이건 직부 때, 뭐 전날, 뭐 당일 아침에 쭉 한번 쭉 봐도 되고. 시간 없는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정주향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